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용 역사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새롭게 구성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백제 성장 과정 연구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뀐 임용 시험은 과거처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용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들의 역량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위 공무원 역량평가에 참여하고 있는데, 첫째, 정책기획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정책기획보고서 작성은 기승전결 또는 서론, 본론, 결론 또는 추진 배경,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방안, 그리고 기대 효과라고 하는 순서를 가지고 절차적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답형 문제로 바뀌면서 기입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 외에 논술형 문제는 완결된 글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 있는 고위 공무원단들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책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외에 인바스킷이라고 하는 서류함 기법이나 또는 역할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접도 실제의 상황 속에서 취하는 행동을 연구하고 연습하는 방법을 택해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용 역사 문제의 구성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서답형 문제지요. 먼저 서답형 문제는 기입형 문제입니다. 전공 A에서 기입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팩트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 역사적인 사실을 추론해내는 문제다. 이게 15문제입니다. 따라서 2014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역사교육론, 특히 역사교육 목표와 세계사 내용 조직 방법이 역사교육론으로 나왔고, 한국사 문제에서 근초고왕의 활약, 청해진과 장보고, 그리고 향약의 주도층, 그리고 허자와 실홍의 대화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주관을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기입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원전 사료도 등장을 했습니다. 근초고왕의 활약상이라든가 또는 허자와 실옹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세계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문제입니다. 바로 3번과 6번이 원전 사료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사에서 영학당, 아마 활빈당이나 또는 동학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영학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당시 시기와 관련지어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도출해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동양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도의 아소카왕의 업적, 그리고 중국 신나라 왕망의 업적, 그리고 중국 송나라에서 시행했던 과거 제도 중 전시, 그리고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기입형입니다. 다음은 서양사도 로마의 정치 구조와 또는 독일의 종교 전쟁,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묻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입형 문제로서 서양사 문제는 제2차 대전과 히틀러와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물었다. 여러분이 보듯이 15문제입니다. 물론 전공시험 문제 A라고 하는 첫 번째 교시에서 15개의 기입형과 4개의 서술형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개가 아니라 6개지요. 15개의 기입형 문제와 6개의 서술형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15개의 문제는 팩트, 역사적인 사실을 암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당시 역사적인 사건의 상황을 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도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고작용이
간단한 것들을 묻는 문제였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서술형 문제는 논술의 본론 중 한 단락을 구성하는 형태로 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입글이나 마무리글이 없이 핵심적인 본론의 한 단락, 여러분 한 단락은 주장과 근거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6개의 문제가 이렇게 역사 교육론에 관한 교수 학습 이론, 그리고 조계종과 최씨정권, 정인부와 조선학운동, 그리고 중국의 양무운동, 서양의 제국주의 시대 영국과 프랑스와의 관계를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5개의 문제는 기입형인데, 기입형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채워지는 공간적 내용이 역사니까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서 일어났던 공간적 내용을 암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작정 암기하는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료나 당시 상황에 관계된 자료를 제시하고 팩트라는 그 사실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묻고 있었다. 그러나 지엽적인 문제도 의외로 많이 있었다. 기입형 문제에 함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공 B형 두 번째 시간의 문제는 서술형 도문제와 논술형 도문제인데, 이전의 서술형과는 달리 보다 더 많은 양의 답을 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양사에 있어서 명나라 태조 홍무제의 업적, 그리고 서양사에 있어서 클리니 수도원에 관한 내용. 그런데 단지 팩트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나 의의를 묻는 형태의 서술형이었다. 그러니까 전공 A 시간에 나왔던 서술형 문제보다 더 서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여기서 보듯이 전공 A에서 서술형 문제는 한 단락을 쓰는 형태의 문제, 주장과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한 단락을 좀 더 많이 쓰게 하거나 아니면 두 단락을 쓰게 하는 형태의, 그것도 본론 중에서 두 단락입니다. 그리고 논술형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가 갖춰지도록, 즉 기승전결의 형태가 갖춰지도록 글의 완결성을 기하도록 서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과정 논술이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물을 때 그 물음에 답을 하면 저절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이 갖춰지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도입글과 마무리글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핵심인 본론도 있어야 된다. 이런 절차적 글쓰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전공 B 시간에 나왔던 논술형 문제입니다. 이처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추론을 하고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 과정이 필요하고, 사고 과정은 무작정 사고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리를 첨가해서 답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의 문제고 서술의 문제라면 새로운 역량평가 방법으로 나온 보고서 작성법이나 또는 서류함 기법이나 역할극의 형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1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문제를 직접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는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 관한 교육 목표와 또는 학습 내용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뭔가를 채워넣는 기입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기입해야 될 내용에 대한 단서를 여기서 찾는 거지요. 따라서 이 내용은 중학교의 학습 목표입니다. 중학교 사회과 학습 목표인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살펴보고 뭘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여기 보니까
회초가 머나먼 구도 여행을 떠난 일, 몽고르 세계 제패와 제국 운영에 관한 일, 검은도인가 포트 해밀턴인가라고 하는 내용에 관한 일입니다. 이걸 보고 실제로 한국사와 세계사의 상호 연관성이라고 하는 답을 도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사고로 답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고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는 지리적 지역 구분을 바탕으로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강조한 개념이다. 이게 뭘 중심으로 한, 사실 이건 문명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문화권이 보다 정확한 답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의 내용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 2009년 우리가 교육 과정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사료입니다. 백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다 그러면 당연히 계로왕 국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 밑줄 친 부분은 실석 잠교, 화살과 돌이 오간지 잠깐만에, 즉 쇠의 머리를 베어서 매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밑줄 친 내용이 가리키는 역사적 사건이 뭔가, 이 백제 근초공이 고구려 고고건왕을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시킨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도록 출제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밑줄 친 대사라고 하는, 이 대사가 누구냐, 엔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단서를 바탕으로 대사 활동 근거지가 고세기초에 부상한 경제적인 요인을 두 가지만 쓰시오. 그러면 이 대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엔린을 바탕으로 이 대사를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도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승려가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에 잠시 머물러서 많은 편의를 봤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는데, 청해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요인으로서 부상한 두 가지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라 일본을 잇는 항로와 길목에 위치한 국제무역의 요지이고, 또는 당시 대내적으로 골품제의 질곡하에서 유능한 인재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상선과 상단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면 골품제가 무너지면서 혼란스러운 이 대내적 상황에서 결국 청해진으로 많이 몰려든 유능한 인재가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대외적, 대내적. 이와 같이 항상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함께 논의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답을 이와같이 적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가로 안에 들어갈 기업과 니은의 운영 주체의 차이점을 쓰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누구냐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은 다음에 그 운영 주체의 차이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종, 그리고 여기는 율곡전서라고 하는 이 출처를 바탕으로 유추할 수도 있지만 앞뒤 문맥을 보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방금 보는 것처럼 중국의 사람들은 중국으로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서양을 세계의 변두리로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은 서양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중국 사람을 세계의 변두리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이 속에 들어있는 세계관은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 세계관을 탈피하고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황성신문 광무 3년, 그러면 광무 1년이 1897년입니다. 그러면 1899년에 있었던 일인데, 보국안민이라는 단어, 잘못하면 이거 활빈당이라고 쓰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활빈당이라고 하는 것과 영악당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고창 흥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농민들이 당시 정부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단체입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경문이지요. 이렇게 지역적인 내용을 가지고 유추하도록 하는 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여덟 번째는 가로안의 정책. 그러면 이 가로안의 정책이 뭔가,
여기 아소카 왕이라고 나와 있어서 인도임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주지하는 사실처럼 켈링카 전투 이후에 아소카 왕이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떤 정책을 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동기를 두 가지만 쓰시오. 그러니까 어떤 팩트라고 하는 사건의 내용을 단답으로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작용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조서를 내린 정권이 밑줄 친 현상에 대처하기 실시한 정책이 뭔가. 여기 보면 동예를 부림에 각각 그 마땅함을 얻게 하였으므로 위아래가 힘을 합하여 이익이 해마다 배가 되고 널리 개척한 전토가 300여 경에 이를 정도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서를 내린 정권이 누구냐는 것을 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줄에 4대라는 제도가 있고, 여기 보면 요에는 5균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이 주변 상황을 보고 신나라 왕망임을 알아야 됩니다. 왕전제를 실시하고 노비를 사속으로 계층해서 매매를 금지한 내용을 두 가지 정책으로 써야만 답인 것입니다. 열 번째는 밑줄친 시험. 태조는 이들에게 종이와 붓을 지급하고 왕이 직접 시험을 보는 전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림학사 이 방이 직원가가 되어 송준이야 11명을 합격시켰다. 여러분, 주지하는 사실처럼 직원가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시험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과거 시험을 주도하는 사람이 송준이야 11명을 합격시켜서 관료를 뽑으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의 종파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왕이 직접 시험을 보이는 전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쓰도록 나와 있습니다. 11번째, 가론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나타난 동방회의를 개최해서 동방회의의 내용을 알아야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로마 공화정의 정치 구조예요. 로마 공화정의 정치 구조에서 여기 보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켄트리아 회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구성 원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진 정도에 따라 무장 정도가 다르니까 결국은 재산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구성 원리가 될 수 있겠지요. 다음은 12개조를 요구하며 독일에서 전개된 사건에 종교적 이념을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농민의 반란입니다. 결국은 이 농민의 반란인 토마스 민조를 중심으로 한 농민의 반란들이 당시 종교적 이념을 어떤 걸 내세웠는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종교적 이념을 도출하도록 출제를 했습니다. 14번째, 밑줄친 임시정부가 취한 조치. 여기 보면 군중이 바리케이트를 쌓고 항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파리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있었던 일일 것이고, 임시정부가 결국은 국립공동작업장을 폐쇄함으로써 폭발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해서 기입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번째, 파울 슈미트의 회고록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인데, 밑줄친 내용. 결국은 여기 보면 1938년 3월 독일 오스트리아 합병으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독일 정부는 동유럽에서 전쟁의 명분을 쌓기 외교적인 노력과 군사적인 행동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적으로 폴란드의 단치 자유시와 회랑 지역을 요구해서 징병제를 재개해버렸고, 외교적으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개의 문제가 기입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팩트를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원인, 의의를 묻고 있다. 그래서 어떤 가로안을 메꾸는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답을 쓸 때도 여전히 사고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사고작용을 하는 내용을 뒤에 좀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전공 A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건 역사 교육론이죠. 김교사의 역사관,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제자학습, 당연히 현대사의 흐름과 우리 가족의 삶, 그러면 우리 가족의 삶과 현대사를 한꺼번에 연표를 만드는 거겠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자 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은
공개하는 거예요. 평가자 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평가 기준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평가자 간 신뢰도가 아니라 평가자 내 신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조선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 계획. 이것은 교수 학습 계획과 진행 방법을 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물었는 문제, 과정을 통해서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 내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여기 보면 출처를 확인하고 확증을 하고 맥락화하고 비교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출처를 확인한다? 출처를 보니까 이건 조선사 개론이고 이건 한국사입니다. 당연히 출처가 다르면 결국은 관점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일본이 자기 의도를 반영해서 결국은 우리 조선의 붕당 정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임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공 A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의 기억이 나시기에 융성하게 된 정치적 배경을 쓰고, 그러면 기억이 나시기에 융성한다라고 하면 나는 정해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해상소라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고 이게 수선사지요. 그러면 조계적일 것이고 조계적이라고 하는 것에 정치적 배경을 쓰고 그거에 사상적 의의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 중심의 교종을 통합하지만 결국은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에도 들어있죠. 성리학이 우주의 생성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규명하려는 철학적 유학인데 우주의 원리는 이기론으로 인간의 심성은 선종으로 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성리학 수용에 단서를 제공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글을 쓴 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자심에 자의하지 아니하고 일체를 외구하게 됨이 그 원유 다단하다 할 것이로되 최대한 근원으로 말하면 우리로서 우리를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또 하여보지 아니한 지 오랜 까닭이다. 우리의 근원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정인 모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학 운동의 의의, 학술사적 의의는 시각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민족주의의 관념성에서 벗어나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합일시키는 결국은 좌익과 우익을 하나로 해서 우리의 힘을 규합하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밑을친 부분에서 비판하는 개혁의 명칭. 그러면 결국은 서양의 방법을 배워왔지만 그것은 언어, 문자, 제조, 기계 등의 분야에 그쳤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로 치면 동도, 서기, 중국은 양무운동입니다. 중체, 서양. 그런데 이 양무운동의 정치적 한계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정책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었고 결국은 독자적으로 추진되어서 통일성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중국의 양무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술형 문제도 하나의 단락으로 완결된 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론의 한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공 A 시간의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 내용도 영국 정부와 프랑스가 취한 통상정책이라고 하면 제국주의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제국주의 시대에 서로 영불 화친 협정을 통해서 결국은 두 나라가 서로 타협을 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의의, 동기, 영향, 그리고 그 사건이 다른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까지를 고려하고 다양한 조건들을 함께 고민해서 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전공 A 시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공 B 시간의 서술형을 보면 여기 보면 밑줄친 기억사건의 명칭과 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정책을 쓰고 기억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실행한 니은의 정치적인 목적을 쓰시오. 그러면 여기 보면 국조전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악인을 토벌하고 사직을 편안하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황희를 계승한 어린 군주가 간사한 자를 신임하고 멋대로 큰 화를 일으켜 우리 집안을 도륙하고 있다. 조훈에 조정에 바른 신하가 없고 안으로 가난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군사를 훈련시켜 그를 토벌하고 군주의 악을 제거하라고 하였다. 지금 화가 내 몸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살 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자와 간사한 자는 하늘 아래 더불어 살 수 없으니,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출처만 가지고 무슨 사건인지 알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천하에 강남 지역이 있다는 것은 마치 부잣집의 창고와 장롱이 있는 것과 같다. 예컨대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라면 창고와 장롱은 반드시 몸소 지키고 그 문과 뜰은 하인들에게 맡길 것이다. 남경을 버리고 수도를 삼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중구구 명나라 태조 홍무제의 넷째 아들인 주체, 주원장이죠. 그의 넷째 아들이 결국은 몽골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번 세력, 제후로 임명을 해서 보다 많은 권한을 주었는데, 결국은 그 손자가 왕위에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반란들을 진압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주어진 데이터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서 정치적 목적을 세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인이 된 정책을 먼저 쓰고 나머지 정치적 목적을 쓰면 하나의 단락으로 완결된 글이 되는 겁니다. 본론의 한 단락이죠. 두 번째, 미술진 수도원의 이름을 쓰고 이 수도원이 11세기 교회 계획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만 쓰시오. 그러면 기욤 아키텐 공작원이라는 말이 나왔고 성 베네딕투스 계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클린이 수도원입니다. 이 클린이 수도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초래한 교황교서의 핵심 내용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락으로 서술하라는 겁니다. 이제 논술형입니다. 논술형은 여기에 있는 이 학습 목표가 유심히 보면 1, 2, 3이 우리가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을 답사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확인하고 더 알고 싶은 탐구 주제 선정합니다. 경복궁에 대해서 알고 있던 지식과 주어진 정보를 새롭게 해석하고 다른 자료를 탐색해서 탐구 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경복궁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쓰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결된 글의 형태를 지녀야 됩니다. 요구한 대로 도입글입니다. 그리고 본론이고 마무리 글입니다. 이런 형태로 답을 구성해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시기에 실시한 권농책의 경제적인 배경과 내용을 각각 쓰시오. 먼저 쓰는 것이 도입글입니다. 그리고 다와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농업기술의 발전을 쓰고 이러한 양상을 타개하기 위한 실학자의 토지개혁론을 한 가지만 쓰시오 라고 나와 있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다가 조선 후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춰서 과정 논술, 요구한 사항대로 쓰면서 완결된 글의 형태를 지니도록 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논술 형태는 절차적 글쓰기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서답형 문제로 서로 바뀐 문제 패턴 중에 기입형은 단지 팩트만을 쓰는 문제도 있지만 그 팩트가 나오게 된 주변 상황이나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사실을 도출한 다음 의의나 동기나 영향이나 또는 목적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더라. 두 번째, 서술형 문제는 전공 A와 B가 약간 다른데 전공 A의 서술형 문제 6문제는 완결된 하나 그 단락으로 쓰는 것은 아닌데, 즉 본론의 한 단락입니다. 주장과 근거로 구성되어 있고, 전공 B의 서술형 2문제는 모든 논문이나 즉 소논문의 본론 중 한 단락의 형태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개의 논술형 문제는 완결된 글의 형태를 절차를 거쳐서 쓰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보고서 작성이나 또는 논술문을 쓰는 것이나 또는 하나의 단락을 쓰는 것이나 모두 다 사고작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고작용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연간 계획을 보면 우선 1월 달은 한국사 집중반입니다. 한국사의 기입형 문제를 완결하고 2월 달에는 세계사 집중반, 세계사 기입형 문제를, 그리고 3월 달에는 역결혼 기입형 문제를 완결하고, 기입형 문제가 바로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로 안에 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의의나 목적 또는 영향 또는 그 배경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술형, 논술형 준비를 위한 징검다리반을 4월 달에 운영할 것이며 5월, 2월에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직접 다뤄볼 작정입니다. 물론 이전에 기출문제들을 총망라해서 변형한 문제를 가지고 주로 연습을 많이 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제일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출문제와 뭐와 관계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실전문제 풀이반을,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주로 출제 경향에 맞춘 적중 모의고사 반을 운영할 것입니다. 물론 12월 달에는 학습 지도안 작성이라든가 신층 면접을 위한 인바스킷 또는 롤플레이를 활용한 역량평가 방법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 강의 내용을 보면 기입형 문제인 1월 달에 한국사 기입형 문제 집중반은 원전 사료 강독을 위한 허자, 이 허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허자와 실용의 허자가 아닙니다. 한자에서 허자의 쓰임을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사 집중반에서 세계사 기입형 문제는 세계사의 지역, 세계별, 주제별 학습으로 대처하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역결혼 집중반은 당연히 역사 교육과정과 교육 이론을 학습하면서 기입형 문제를 완결할 것입니다. 징검다리반에서는 주로 사고 원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견주기, 풀이하기, 보이기 사고와 아우르기, 밝히기, 따지기 사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는 방금 받은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논술형 답안 작성이라든가 또는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된 서술형 형태의 답안 작성법을 주로 집중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정리된 기본 내용과 심화된 내용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데 주로 실전 문제를 대상으로 전부 다 새롭게 가공을 해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나올 문제만 정선해서 시간 내에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실전 감각을 익히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 12월 달에는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평가 사항과 같은 연출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면접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주로 서답형으로 바뀐 뒤에 주로 주안점을 두는 내용이 뭐냐? 바로 사고 원리를 통한 학습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팩트는 여러분과 또는 제가 함께 읽어가거나 서로 토의하고 스스로 학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고스란히 암기하고 있느냐, 암기하고 있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술형과 논술형 답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이므로 논리적 추론으로 전개됩니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 주장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주장과 논고로 구성되고, 서답형 답안을 위해서는 사고가 필수적인데 사고는 지식과 의미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암기하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속에 의미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고 원리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양한 사고와 답안 작성의 절차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고 원리로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견주기, 견주기는 유사적 사고, 유사적 사고란 이질적 대상에서 감춰진 공통점을 찾는 사고, 차이적 사고는 동질적 대상에서 감춰진 차이점을 찾는 사고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유사적 사고다라고 하면 이질적이다. 뭐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친구 간의 우정과 연필은 이질적이지요. 우정은 연필이다. 왜냐하면 오래될수록 가까워지고 짧아지니까 이렇게 감춰진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또는 빗대어서 내 주장을 명료하게 하는 것, 유초는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것. 그리고 물론 풀이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핵심인 본질이 뭐냐. 여러분, 본질을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를테면 운동은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몸에 좋다. 그럼 어느 운동을 어떤 체질은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먹는 김은 야맹증에 좋다라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김의 구성 성분 중 무슨 성분이 야맹증에 좋다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구성 요소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풀이하기, 보이기는 내 주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우르기는 단락을 짓는 겁니다. 묶는 거예요. 종류별로 묶고 유형별로 묶고 순서별로 묶어서 서술하고 유계별로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또 밝히기는 어떤 뼈대 근본적인 핵심을 밝히는 구조적 사고나 환경적 사고, 어떤 것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인과 결과가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앞뒤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따지기는 새로운 제3의 안을 도출한다든가 또는 변증적 사고로서 전체와 부분을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사로 견주어 생각해보고 차이로 견주어 생각해보고 비유로 견주어 생각해보고 유추로 견주어 생각해보고 본질로 풀어쓰고 기능으로 풀어쓰고 이렇게 쭉 절차를 따라서 6단계로 사고 과정을 직접 탐구해 볼 작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출제되는 임용 역사 문제에서 서다평, 즉 기평은 본질이 뭐고 서술형은 본질이 뭐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논술형은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행된 2014학년도 임용 역사 문제를 가지고 함께 탐구해 봤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사고작용이 반드시 밑받침이 돼야 된다. 그 사교 과정이 바로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단계로 견주기, 풀이하기, 보이기, 아우르기, 밝히기, 따지기라는 사고 과정을 거쳐야만 보다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올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서다평 문제, 즉 기평, 서술형, 논술형 문제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사고 원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견주기, 풀이하기, 보이기, 아우르기, 밝히기, 따지기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가 견주기 그러면 유사, 차이, 비유추적 사고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물론 저하고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전부 다 봐야 될 내용이지만 그 중에 하나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주기 중 차이적 사고입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적 대상에서 감춰진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있는 골드스타, 금성은 아침에 보면 모닝스타, 샛별이라고 하고 저녁에 보면 이브닝스타, 저녁별이라고 합니다. 별은 하나인데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지요. 이처럼 관점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견주기 중 차이적 사고입니다. 차이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획보고서, 기획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쓰는 글이에요. 보고하는 글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보고하는 글의 형태를 지녀서 쓰고 있는 것이 논술형이나 서술형입니다. 동질적 대상에서 감춰진 차이점을 찾는 생각을 일컫는 말이다. 물론 관점의 차이, 위계의 차이, 해석의 차이, 조건의 차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만 제가 역사의 필연과 우연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까요? 역사 속에서 뭔가 중요한 사건의 전개, 예컨대 혁명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커다란 사건을 서술하는 경우 우리는 그러한 혁명이나 전쟁이 필연적 사태였다느니, 특히 상황이 이런저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전쟁이 발발한 것은 필연이었다느니 하는 식의 서술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런데 필연이라는 말은 그렇게 단기간의 현상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커다란 동향, 그러니까 어떤 한 시대 혹은 몇 단계의 시대를 걸친 장기적인 시간의 맥락 속에서 뭔가 중심적인 발전의 법칙성이 확인된다든가, 법칙성입니다 하는 경우나 또는 유사한 현상이 거의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 필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하나로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에 대해서는 루이 왕조의 재정적 파탄이라든가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적 시도로서 귀족에게 과세하려는 국왕의 움직임을 국왕의 전횡이라고 들고 일어날 귀족 측의 반발, 혹은 경제적 실력은 충분하면서도 정치적인 발언권은 부여받지 못한 시민 계급의 불만, 그리고 농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봉건적 부담 등이 혁명의 발발과 관계가 있을 법한 이유들로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이유들만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러한 몇 가지 원인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의 상호작용을 고찰하고 그럼으로써 이들 여러 원인들의 시스템을 찾아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찾아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의 중요한 사건의 원인이 해명되었다거나 혹은 그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일본의 역사학자 호리고 메이요조의 역사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것인데, 역사적인 사건을 필연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키워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항상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술형도 마찬가지, 논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입형도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역사적인 사건을 필연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개의 역사적인 사건을 시스템으로 파악했을 때, 따라서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만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또는 똑같이 우리 호리고 메이요조의 역사를 보는 눈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 보면 근래의 역사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는 건데, 역사에 있어서 우연히 수행하는 역할은 역사에 있어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이유로는 지극히 복잡하고 기계적인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현대사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는 의미가 새롭게 확인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우연을 찾아내는 시도 또한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는 다양한 원인이 어떤 결과를,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과 그 결과를 인과 법칙으로 연결시켜버리면 그 결과를 나오게 한 아주 적은 영향을 준 다른 원인들은 빠져버리겠죠. 따라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필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연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사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봅니다. 중세 독일의 국왕들은 하나같이 모두 단명했다. 그에 비해 프랑스의 국왕들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수를 누렸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권은 처음에는 형편없는 약체로 출발했지만 뒤로 가면서 마침내 강력한 통일 왕권을 확립하게 된다. 이에 비해 초기에는 강력했던 독일의 왕권은 그 뒤로 분열을 거듭하다가 몇 세기가 될 때까지 끝내 중세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한쪽에서는 국왕들이 왕위에 오르는 족족 단명하고 다른 쪽에서는 국왕들이 모두 장수를 누렸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일단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국왕의 단명이라는 우발적 사건이 독일의 분열을 초래했고, 반대로 국왕의 장수라는 우연이 프랑스의 통일과 근세에 있어서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역사의 발전이 우연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왕이 오래 살고 단명하는 것은 개인의 일입니다. 왕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가 이루어졌고 왕이 단명했기 때문에 분열이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평가할 때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연으로 판단하는 근거, 핵심이 뭐냐?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우연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의 원인을 필연이냐 우연이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자료를 읽고
빠뜨릴 수 없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답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사건인데도 관점의 차이, 필연으로 보느냐 우연으로 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는 키워드가 하나는 시스템으로 파악하느냐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로 파악하느냐로 관점을 달리했을 때 역사적인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서다평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연간 계획을 세우고 사고 원리를 함께 공부해 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반갑고 함께 할 것이라고 믿고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